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3D Max 기초 강의 마지막 이제 렌더링을 해볼 생각인데요. 가장 이제 렌더링이 굉장히 뭐 맥스 작업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작업들은 없지만 렌더링이 특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시퀀서라든가 아니면은 씬 이미지를 아무리 모델링을 엄청 잘했다 해도 렌더링에서 망치면은 퀄리티가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맥스에서 작업을 하고 그 뭐 게임 엔진으로 익스포트 시킨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맥스상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펙트라든가 모델을 모델링하고 이펙트를 제작을 해서 렌더링해서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게임 엔진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나죠. 퀄리티가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게임 이펙트는 모르겠지만 영상 쪽에서는 렌더링만 전용으로 하는 이제 렌더팜이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렌더링을 돌리고요. 그게 이제 뭐 짧게는 30프레임 정도 렌더링 거는 것부터 뭐 길게 이제 원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 3000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시간이 뭐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리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렌더링을 뭐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렌더 시스템 자체는 뭐 많아야지 이제 한 100대 정도인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을 하는데 한 장당 렌더링이 뭐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특히 이제 뭐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제 변신하는 장면을 뭐 1시간에 뭐 한 프레임당 1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제 설도정연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쏘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렌더 세팅을 전용으로 하는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라이팅 디자이너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렌더링도 이제 전문적으로 렌더 세팅을 해서 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렌더링이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뭐 지금 이번 이제 코스 자체가 특별하게 뭐 다른 플러그인을 써서 뭐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맥스 안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제가 아직 뭐랄까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맥스 내에서 이제 맥스 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렌더러가 이제 스캔 라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제 2018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뭐 아놀드라는 이제 렌더러 플러그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늘은 그건 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캔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캔라인이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렌더러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 건지와, 그리고 렌더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들은 그냥 과감하게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이제 가장 자주 이제 사용되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패스별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별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맥스를 보시면요. 가장 이제 렌더링 이제 세팅하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전자 모양의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렌더 셋업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 이터레이티브 렌더링 모드, 액티베이트 쉐이드 모드, 그리고 A360 클라우드 렌더링 모드, 서미트 투 네트워크 렌더링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터레이티브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좀 느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미지와 렌더링해서 시퀀스를 뽑아낼 때도 이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를 사용을 하니까 오늘은 이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A360 클라우드 렌더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렌더링이라 해서 뭐 클라우드로 연결된 컴퓨터 쪽으로 이제 렌더링을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서밋 투 네트워크 렌더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렌더팜 시스템을 구성되어 있으면은 네트워크로 이제 렌더링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씬 자체를 이제 이제 오토데스크 기본 이제 렌더팜 시스템인 이제 백버너라고 있는데, 백버너 쪽 서버로 던져서 백버너에서 이제 각각 렌더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한 프레임씩 이제 씬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컴퓨터 하나당 한 프레임씩 이제 렌더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게 왜 좋냐면은 한 프레임당 걸리는 10분, 이제 한 프레임당 렌더링을 걸리는 게 10분이라면은 그 렌더팜 시스템에 이제 서버 등록되어 있는 PC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10분당 뭐 100프레임이라든지 뭐 10분당 뭐 200프레임의 렌더링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G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렌더팜 시스템을 많이 이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빨리 렌더링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납품을 해야지 이제 시간 전략이 되고, 이제 그 코스트도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서브미트 네트워크 렌더링은 이제 뭐 많이 이제 보통 이제 CG 회사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게임 회사에서 렌더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가 좀 들어보지 못했고, 이제 뭐 게임 회사 내에서 이제 시네마틱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실사로 뽑을 때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 렌더팜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이미지 시퀀서를 뽑을 때는 여기 네트워크 렌더링보다는 보통 이제 로컬 작업이라 해서 로컬로 렌더링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서밋 네트워크 렌더링하고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서밋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오토백을 그 백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는 이제 데드라인이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리셋은 뭐 딱히 없는데, 이것도 저는 거의 이제 건드리진 않습니다. 뭐 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 노 프리셋 셀렉티드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냥 렌더링을 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렌더러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퀵실버 하드웨어 렌더러, 그리고 아트 렌더러, 스캔라인 렌더러, 뷰 파일 렌더러, 레드시프트 렌더러, 이제 저는 이제 플러그인을 깔았기 때문에 레드시프트와 V레이와 크라카토와 아놀드 이렇게가 이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퀵실버 하드웨어 렌더러, 아트 렌더러, 스캔라인 렌더러, 뷰 파일 렌더러 이렇게 아마 4가지가 있을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여기 스캔라인 렌더러고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이제 스캔라인 렌더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뷰2 렌더러가 있는데, 현재 지금 코드 4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디 뷰포트를 렌더링을 걸 것인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은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가 있고요. 여기에 혹시 이제 뭐 카메라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네이밍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보시면은 여기 커먼 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프레임 지정, 그러니까 뭐 싱글 프레임을 렌더링 할 것인지 아니면 시퀀스로 렌더링 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타임아웃이라고 이제 싱글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프레임을 한 장만 렌더링을 건다라는 뜻으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딱 한 장만, 그러니까 테스트샷으로 렌더링을 보거나 혹은 뭐 인테리어나 건축에서 딱 한 프레임만 이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이미지를 걸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싱글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액티브 타임 이제 세그먼트라 해서 지금 현재 0 to 100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레임을 렌더링을 전부 다 건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0에서부터 100프레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시퀀스로 0프레임과 100프레임
이제 시퀀서로 이제 총 한 100장 정도의 렌더링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에픽 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인지라고 있는데 0 to 1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건다면은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제 프레임을 지정을 해서 렌더링을 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5로 이제 5로 지정을 해준다면은 0이 아닌 5프레임부터 렌더링을 100프레임까지 건다라고 이제 거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일 넘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잡혀지는데 이건 딱히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0으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every nth frame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현재 1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게 가장 기본 값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1프레임씩 렌더링을 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2를 걸게 되면은 5프레임 렌더를 걸고 한 프레임 띄어서 7프레임, 한 프레임 띄어서 9프레임, 한 프레임 띄어서 11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중간에 한 프레임씩 뚝뚝 빼면서 2프레임씩 한 장으로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샷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시퀀스 이미지라든가 렌더링을 걸 때는 기본값으로 1로 두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프레임스인데 프레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 하고 싶은 이제 프레임을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이제 디폴트로 1, 3, 5에서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1프레임을 렌더링 1프레임에 있는 씬을 렌더링 걸고 3프레임에 있는 씬을 렌더링 걸고 그리고 5-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프레임부터 12프레임까지 렌더링을 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나 혹은 레인지로 렌더링을 걸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라이팅 세팅 값이 이제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뭐 까맣게 나온다던가 이제 렌더링 할 때 그런 버그들이 자주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프레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쪽에 렌더링을 거시면은 이제 에러난 프레임만 다시 재렌더링 걸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리어 투 렌더가 있는데 뷰 그리고 셀렉티드 리젠 크롭 블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다시 렌더링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잘 봐둬야 될 부분이 여기 부분과 이제 여기 아웃풋 사이즈인데요. 아웃풋 사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씬을 크기를 어느 정도로 렌더링을 걸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뭐 현재 지금 640에 480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시퀀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아도 괜찮지만은 뭐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시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크게까지는 이제 4K, 8K까지 렌더링을 걸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팅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여기 HDTV고요. 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 사이즈에서 많이 봤던 뭐 1280, 720이라던가 1920, 1080 같은 이런 그 프리셋으로 사이즈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이제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게임 시퀀서로 이제 렌더링 거실 때는 커스텀으로 가셔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뭐 480에 이제 480이라는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뭐랄까 사이즈를 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방형이 이제 지금 480에 480인데 이걸 늘렸을 때 이것만 늘어나고 밑에 쪽은 늘어나지 않는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똑같이 여기 600이라는 사이즈로 이제 만들고 싶으실 때는 여기 이미지 어스펙트라는 곳에 이제 자물쇠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걸 움직여도 똑같이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키보드로 하셔도 이제 600 사이즈 맞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픽셀 어스펙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물쇠를 넣으신 다음에 움직이면은 이거 뭐지? 이거는 그냥 1인데 딱히 뭐 굳이 사용은 잘 안 하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뭐 사용을 하지만은 딱히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기본 값으로 1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픽셀 사이즈 문제이기 때문에
일로 해주면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애트모스피어릭이라든가 이펙트라든가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비디오 컬러 책, 렌더 투 필드, 렌더 하이드 지오메트리, 에리얼 라이트 섀도우 웨스 포인트, 프로스트 사이디드, 슈퍼 블랙이라고 있는데, 이건 거의 기본 값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굳이 비디오 컬러 책이라던가 아니면 렌더 투 필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쪽 부분에 사용되는 게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와 그리고 포스트 사이드 그리고 슈퍼 블랙인데, 슈퍼 블랙도 사실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두 개를 체크를 하든지 체크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어드밴스드 라이팅인데, use advanced lighting, 컴퓨터 어드밴스드 라이팅 when required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기본 값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굳이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는 거의 그냥 기본 값으로 두시면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렌더 아웃풋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렌더링 했던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정해 주시게 됩니다.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를 어디 쪽에 저장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렌더 아웃풋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런 부분에서 렌더링을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웃풋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네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싱글 이미지는 괜찮은데 시퀀스로 이미지 렌더링을 걸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간단하게 테스트 이 상태에서 시퀀스 렌더링을 하면요, 넘버링이 테스트 001, 002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그러면은 넘버링과 여기 앞에 있는 네임과 붙어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 사용을 할 때는 테스트 언더바 하고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은 언더바 다음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붙게 돼서 실제적으로 렌더링 프레임이 어떤 건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꼭 제목 뒤쪽에 언더바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Save as Type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장 포맷이에요. 저장 포맷인데 아마 게임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게 여기 PNG 그리고 혹은 타가, TIFF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EXR이라는 이제 포맷도 이제 간혹 가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거는 여기 EXR, PNG, 그리고 타가, TIFF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굳이 영상 파일로 만들겠다고 AVI로 렌더링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여기 EXR, PNG, 타가, TIFF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기 PNG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으로 PNG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린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쪽 셋업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셋업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PNG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두시고 그냥 OK 눌러서 셋업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좀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색깔 필요 없으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렌더링을 하겠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먹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보통은 RNG 48비트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 정도에서 거의 기본 세팅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쪽 부분이 여기 세이브 파일이라는 곳에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루트와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조금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 딱히 딱히 보실 건 없고요. 여기 렌더리드 프레임 윈도우가 뭐냐면은, 체크를 넣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렌더링 창으로 확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걸 끄게 되면은 렌더링이 완전히 끝났을 때 렌더링 창이 뜨면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체크를 넣으면은 렌더링 과정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렌더링 하나에 뭐 20분, 15분 걸리는 것들은 보통 이 체크를 넣은 다음에 테스트 렌더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체크를 꺼버리고 바로 시퀀스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뭐 렌더링이 끝나면은 이메일로 렌더링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건데 뭐 서버 같은 것도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잘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는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뭐 렌더링을 이제 제어하는 경우인데 저도 뭐 딱히 이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사인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렌더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아놀드 하드 렌더러, 크라카토와 퀵실버 하드웨어 렌더러, 레드시프트 V-Ray 뷰 파일 렌더러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밑에 쪽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뭐 굳이 지금은 스캔라인만 쓸 거기 때문에 이 스캔라인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렌더러인데 여기는 뭐 딱히 뭐 사용할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캔라인 렌더러의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매핑, 섀도우, 에너블 SSE, 와이어 티크니스, 포스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오토 리플렉트 앤드 미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체크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렌더링을 한다라고 이제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매핑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처링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렌더링 할 때는 반드시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 있으면은 이제 그림자 같은 것들을 렌더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토 리플렉트 앤드 미러스라고 있는데 재질을 보시면은 리플렉션이라는 것과 스페큘러 그리고 리플렉트라고 있어요. 리플렉트 같은 경우 이제 반사 값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철판 같은 거 특히 거울 같은 것들 이제 거울이 이제 뭐 반사 100% 되기 때문에 이제 거울을 보시면 자기 얼굴이 완벽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리플렉트라고 하는 거고,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굴절이라 그래서 유리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봤을 때 뭐 오목 렌즈라든가 볼록 렌즈 같은 그런 기능을 그런 재질이 있을 때 렌더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미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울 이제 뭐 미러링 한 거를 같이 렌더링을 할 거냐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굳이 이것들은 체크를 뭐 해제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포스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프레임을 렌더링을 걸 거냐 말 거냐라고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와이어 프레임 렌더링 걸었을 때 두께를 몇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안티알리에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흔히 얘기하면 이제 계단 현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렌더링 걸 때 이미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을 때 보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둥근 것들이 이거를 줌으로 아주 그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계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계단 현상으로 이제 픽셀 단위로 이렇게 둥글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V-Ray 쪽은 없고 아마 위쪽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거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에리어에 필터 사이즈 1.5로 두시고 그냥 렌더링을 거시면은 뭐 나름 이제 괜찮게 거의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딱히 스캔 라인은 건드릴 필요는 없긴 해요, 사실. 기능만. 근데 간혹 가다가 스캔라인을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움 렌더링 할 때 스캔라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V-Ray 볼륨 그리드로 렌더링 이제 걷는 경우도 많긴 한데, 사실 퓨움이라는 연기 자체를 렌더링 할 때 V-Ray보다 스캔라인으로 걸면은 렌더링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퓨움 쪽으로 이제 퓨움 렌더링 걸 때 스캔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매트를 뽑을 때는 사실 V-Ray로 렌더링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파 뽑을 거나, 알파 뽑을 때나 아니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래킹 작업을 할 때 보통 그냥 스캔 라인으로 뽑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렌더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캔 라인으로 주로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건드리진 않아요.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상태에서 기본값에서 그냥 렌더링 걸어도 충분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션 블러와 이미지 모션 블러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아마 모션 블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뭐, 스피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딱딱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움직일 때 이제 블러를 먹이게 되면은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것, 이제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게 보이게끔 하는 작업을 여기 이제 모션 블러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블러는 여기서 이제 제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라이팅인데,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렌더링을 걸 때, 라이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설정값인데, 좀 결과값이 라이트 트레이서라든가, 레디오시티라든가, 좀 라이팅, 선택에 따라서 라이팅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냥 보통 이제 노 라이팅 플러그인 사용해서, 실제 씬 안에 있는 라이팅으로 렌더링을 거는데, 뭐 굳이 써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게 V-Ray 렌더러라면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스캔 라인이라서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V-Ray는 이것저것 설정값이 너무 많아서 이것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레이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 추적을 하면서 산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탭인데요. 이것도 굳이 뭐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사용 안 해요, 저는. 뭐 체크를 빼고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렌더 엘리먼트. 이제 주로 이제 시네마틱 영상 그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뭐 렌더 패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렌더 패스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알파, 애트모스피어, 이제 백그라운드, 블렌드, 디퓨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어 앤드 퍼, 퓨는 아마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뭐 일루미네이트, HDR, 데이터, 잉크, 라이팅,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쭉 있는데, 뭐 스페큘러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그 해당되는 것만 렌더링을 따로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패스로 뽑아가지고 보통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포토샵에서 합성 작업을 거칠 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 알파와 디퓨즈,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오브젝트 아이디, 그리고 뭐 리플렉션, 섀도우, 스페큘러, 벨로시티, Z뎁스 딱 이 정도는 거의 이제 많이 잘 뽑게 이제 많이 뽑아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패스들입니다. 오브젝트 아이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테리얼 아이디도 있는데 네, 딱 이 정도는 이 정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것들 그냥 빼긴 빼는데 거의 한 기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합성을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빼버리거나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렌더 패스랑 멀티 패스랑은 좀 관계없는 거죠. 렌더는 이제 렌더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고, 멀티 패스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뭐 카메라 쪽에서 조정하는 멀티 패스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렌더 쪽은 그 이제 뭐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렌더링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씬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제 플랜 하나 깔고요. 그리고 스피어를 하나 두고, 자, 이렇게 하나 두고요.
이제 라이팅을 하나 세팅을 하겠습니다. 스텝 타겟 스팟으로 두시고,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 세팅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이겁니다. 오브젝트, 라이트,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카메라로 가주시면은 방금 보셨던 대로 여기 뷰 투 렌더가 코드 4 카메라 001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P를 누르면 이제 퍼스펙티브로 이쪽이 바뀌게 되는데, P를 누르시면은 퍼스펙티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카메라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 001로 바뀌고요.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언제든지 카메라 뷰로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은 키보드 C를 누르시면은 저절로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 카메라 001로 바뀌게 되고요. 혹은 카메라가 이제 뭐 지금은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C를 이제 키보드로 C를 누르면은 이 상태에서 C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셀렉트 카메라가 뜨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 1을 선택할 것이냐 카메라 2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원하는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카메라 2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삭제해 버리고요, 카메라 1로만 할 건데 지금 조금 위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치를 살짝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이브 파일, 이제 세이브는 안 할 거니까 끄고요, 싱글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렌더링 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 여기에서 렌더링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F9를 눌러서 싱글로 렌더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금 라이팅을 설정 하나 잘못했네요. 자, 섀도우 맵을 좀 켜줄게요. 여기서 F9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팅과 그림자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2프레임인데 0프레임으로 가서 F9번을 누르면은 카메라 001, 현재 뷰포트가 카메라 001이라는 것과, 그리고 프레임은 0프레임, 우리 컬러는 지금 16비트의 채널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리어 투 렌더 같은 거, 뷰라든가 셀렉티드라든가 리젠, 크롭, 블러업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에디트 리젠과 그리고 오토 리젠 셀렉티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일부분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누르시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여기만 바뀌었을 때 이 크롭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색이 지금 보라색인데, 나는 이거를 잠깐 끄고 이 색을 이제 연보라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이 색이 더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크롭을 해서 한번 여기 다시 F9번을 누르면요,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뭐야, 왜 이래. 계속 렌더링, 잠시만요, 왜 이래. 크롭이 제가 설정을 하나 잘못한 것 같네요. 아닌데, 요 토리젠 셀렉티드, 원래는 이 상태에서만 렌더링이 걸리는데, 왜 이게 렌더링이 다 걸리지? 잠시만요, 이게 원래 다 걸리면 안 되는데, 됐다. 이렇게 한 부분만 렌더링을 걸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방금 클리어를 한번 눌러주니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F9번 누르면 이제 그 리젠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렌더링 계속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뷰로 바꾸고 F9번 클리어를 누르고, 뭐야,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아예 닫아버리고, 지금 왜 이렇게 골치 아프.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늘린 다음에 F9번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리젠인데, 필요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렌더링을 걸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만 렌더링을 따로 걸 때. 근데 보통 이제 뷰에서 뭐 F9번을 눌러서 그냥 렌더링을 다 하는데, 근데 이게 저도 뭐라 그래, 스캔라인에서 굳이 이걸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 원래대로 돌려두고요. 리젠에서 이제 뷰로 바꾸고, 보면 이제 클리어, 그러면 다시 제대로 렌더링이 걸리게 됩니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게 리젠과 그리고 뷰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셀렉티드 해서, 근데 다른 것들은 굳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리젠하고 뷰 이 두 개 정도로 해서 원하는 부분만 렌더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할 것이냐 라고, 혹시 그리고 또 렌더링을 했을 때 좀 이상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클리어를 눌러서 완전 초기화를 시키신 다음에 렌더링을 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뭐 뷰포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카메라야 00일로 잡혀 있으니까 뭐 뷰포트를 바꿔서 렌더링을 하고 싶으실 때는 선택을 하는데, 다시 한번 카메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여기서 F9번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F9번을 누르면은 하는데, 뷰 전체로 귀찮으니까, 지금 뷰포트가 001인데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거를 카메라를 2로 바꾸고 F9 렌더링을 하면은 다시 002로 뷰포트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인데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렌더 세팅을 여실 때 이게 닫혀져 있는데 렌더 세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UI 여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엔바이러먼트 에펙트 다이얼로그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툴이 열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키보드 8번을 누르시면 똑같이 엔바이러먼트 앤드 이펙트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지금 그 렌더링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인데, 뭐 이거를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꾸시고 렌더링을 거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의 보통 렌더링 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고요, 거의 검정색으로 많이 세팅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게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스카이라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파란색 빛을 조금 더 넣고 싶거나 할 때 이제 주로 이걸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검정색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색을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은 나중에 합성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매트 뽑아도 이쪽에 색이 묻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검정색으로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주로 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에펙에서 합성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세이브 이미지라고 있거든요.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건데, 여기에 현재 저장된 이제 그 아까 전에 루트 쪽으로 그 루트나 혹은 다른 쪽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이미지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포맷을 정하고, 뭐 셋업에서 정하고 세이브를 누르면은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그 옆에는 여기 카피 이미지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를 카피하는 건데, 뭐 딱히 이거는 사용하진 않고요. 주로 사용되는 거는 여기 쿨러 렌더러 프레임 윈도우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현재 렌더링 했던 걸 똑같은 것을 하나의 단독 창으로 열어주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 전에 렌더링 했던 것과 내가 수치를 바꿔서 렌더링 했을 때랑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오브젝트 색이 다시 파란색인데 녹색으로 바뀌어서 F9번을 눌러서 렌더링을 해서 이제 비교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는 딱히 사용하지 않고요. 근데 단순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이미지를 프린트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뭐 굳이 뭐 게임 이펙트 쪽에서는 사용을 하진 않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이제 초기화하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빨간색 채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을 빼버리면은 녹색 채널이 없어지면서 빨간색과 파란색만 남게 됩니다. 자, 좀 더 알기 편하게 오브젝트를 한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두시고, 이거를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을 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으로 두겠습니다. 상태에서 렌더링 걸면은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자, 빨간색을 빼면은 네, 빨간색만 빠지죠. 그 다음에 녹색 빠지면 녹색만 빠지고, 블루는 블루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뭐 레드만 남기게 하고 싶으실 때는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해 버리시면 되고요. 뭐 블루만 남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빼버리면은 색상 채널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스 알파 채널이라고 해서 게임 이펙트든 영상이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파인데, 클릭을 하시면 현재 알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뭐 모노크롬이라 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걸 다 회색으로 바꿔주고요. 뭐 색상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 색상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인데, 마우스 지금 현재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현재 픽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클릭을 하시면은 색상 정보가 이쪽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빨간색이 됐죠, 파란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때 이제 체크를 해서 이 색이 무슨 색이지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 토글 UI 오버레이라든가 토글 U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뭐 위쪽이라든가 이걸 여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렌더링 이미지가 RGB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다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UI 하실 때 단축키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F10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UI가 열려요. 여기서 주로 이걸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F10번을 눌러서 UI로 보시는 거 이제 편할 겁니다. 현재는 싱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현재는 싱글이니까 단 하나의 이미지만 이제 렌더링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저장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긴 지금 썼으니까 맥스에 렌더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에 이제 뭐 싱글 png로 설정을 하고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저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싱글로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렌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아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렌더링 여기 보시면은 쿼드4 프론트 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재 마우스로 클릭했던 이제 마우스로 선택한 뷰포트를 렌더링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프론트 뷰가 렌더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프론트 뷰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프론트 뷰로 렌더링이 됐는데, 혹은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뷰 투 렌더가 쿼드4 레프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렌더링을 걸면은 이거 이제 이 팝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이름이 있는데 덮어 씌울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덮어 씌워도 상관없을 때는 그냥 yes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이미지로 설정하시고 싶으실 때는 no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딱 필요 없으니까 자 yes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레프트 뷰에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엘리먼트를 아예 꺼버려야지. 끄고.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 쪽으로 렌더링을 거시고 싶을 때는 카메라 뷰를 선택하신 후에 렌더를 거셔야 이렇게 제대로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프론트 뷰도 만지고 탑 뷰도 만지고 레프트 뷰도 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나와서 이제 카메라 뷰를 선택해서 렌더링 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있는 자물쇠 표시가 있거든요. 자물쇠 표시로 잠가 주시면은 어디를 선택을 하더라도 카메라 뷰만 다시 선택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렌더링은 그러면 다 이제 카메라 뷰만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카메라 뷰를 아예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자물쇠 표시를 넣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팁 아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물쇠를 해제한 상태에서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을 걸었어요. 네, 여기서 이 버튼 눌러서 렌더링을 걸고 탑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F9번으로 렌더링을 걸면은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 똑같이 렌더링이 가능됩니다. 그러니까 F9번 눌러서 렌더링을 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혹시나 잘못해서 탑뷰에서 렌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다른 뷰로 이동해서 작업을 한 후 F9번을 눌러서 렌더링 했을 때는 그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 했던 뷰 포트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렌더 버튼으로 렌더링을 거실 이제 그 F9번으로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카메라 쪽으로 가셔서 한번 렌더링을 거신 후 그 다음부터는 이제 F9번 눌러서 렌더링을 걸어 주셔야지 이제 뷰 쪽으로 뷰에 대한 혼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이 렌더 버튼으로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F9번은 이제 렌더링을 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싱글을 이제 했으니까 한번 시퀀서로 렌더링 거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 RG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꺼버리고 파란색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주시고 아주 길게는 안하고 30프레임만 렌더링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프레임. 자, 이렇게 하면은 렌더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현재 지금 0프레임에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는 여기 위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프레임 갔을 때 F9번 누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동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특히 마야에 예전에 어떤 버그가 있었냐면요, 프레임 단위로 렌더링이 걸리지 않는 버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일부러 이제 그 무리하게 렌더링을 거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행히 맥스는 그런 버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시퀀스로 렌더링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뷰포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다른 걸 여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저장되어 있던 폴더 쪽으로 가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0프레임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고요. 자, 일단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30프레임까지 렌더링 건다 세팅해 주신 후에 렌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프레임씩 렌더링 거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여기 토탈 애니메이션이라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렌더 프로그레스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30프레임에서 현재 몇 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보는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4프레임, 25, 26, 27프레임, 28프레임, 29프레임, 30프레임 렌더링 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렌더는 자,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저장했던 이 부분쯤에 아까 전에 저희가 3D Max 렌더 쪽으로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 여기 부분이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가 왜 들어가 있어서 귀찮게 하지? 싹 지워버려야지. 일단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퀀스로 렌더링 거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이 프로그램 DJV 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시계서를 이제 플레이해주는 이제 뷰어인데, 이게 좀 되게 편리하거든요. EXR도 볼 수 있고, 그래서 HDR도 볼 수 있고 하니까, 혹시 이제 DJV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인스톨 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0부터 30프레임까지 이렇게 시퀀스로 뽑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레인지가 있는데, 이제 레인지는 아까 전에 설정해 드렸던 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프레임, 이제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10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만 렌더링을 건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렌더링 거는데, 이거는 이름을 좀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몇 프레임이라고 그러지 내가? 잠시만요. 몇 프레임 안 됐더라? 10에서 20이었구나. 건망증. 10에서 20. 그리고 언더바, 반드시 언더바.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테스트 싱글 해놓고 0021이라고 붙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금방금방 이제 현재 프레임이 몇 프레임을 렌더링 한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누르시고 렌더를 누르면은 시작 프레임이 10에서 11, 12, 13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이 현재 11프레임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20프레임 끝 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폴더를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10에서 20프레임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갔었는데 지금 딱 중간 부분만 렌더링이 됐죠. 이렇게 이제 원하는 프레임을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스라고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를 해주신 후에 뭐 다른 건 딱히 안 하고 그냥 바로 렌더링을 렌더링 걸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프레임 엔터를 누르고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즈 누르면 전체 프레임은 약 10프레임, 그러니까 뭐 1, 3, 5, 6, 7, 8, 9, 10, 11, 12까지 해서 총 10프레임을 렌더링을 한다고 제가 설정을 되어 있잖아요,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3프레임, 그러니까 1프레임이 렌더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3프레임이 렌더링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5로 넘어갔죠. 6, 그 다음부터 12까지 그대로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다 됐죠? 이것도 이제 폴더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닫았나? H 렌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로 보고, 자, 여기 프레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렌더가 1, 3, 5에서 12라고 되어 있죠. 폴더를 보시면은 1, 3, 5부터는 12프레임까지 그대로 렌더링을 건다. 그래서 5, 6,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렌더를 개인적으로 정해서 렌더링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에어리2 렌더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냥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주로 이제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되지 시퀀서로 뽑을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렌더 할 때만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렌더링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액티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웃풋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싱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샷, 그러니까 뭐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보고 확인하실 때는 세이브 파일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그냥 체크 해제해 버리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굳이 저장을 안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뭐 630에 630 렌더링 걸면은 딱 2프레임
여기가 630, 630이죠. 그럼 이제 좀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크게 해서 이거는 클론으로 따로 저장을 해두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렌더링 사이즈가 이렇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브젝트 크기도 이제 뷰포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좀 커지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웃풋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630 맞출까요?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가 넣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카피, 이거는 굳이 애니메이션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렌더링을 작업을 하다가 뭐 복잡한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잠깐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에서 지금 현재 스피어 4인데 이거를 이제 히든 시켜서 안 보이게끔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은 히든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키고 이제 렌더링을 걸면은 방금 전에 숨겨졌던 오브젝트까지 바로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씬이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일단 좀 숨겨서 뷰포트를 좀 원활하게 보고 싶어, 그럴 때 닥치는 대로 하이드를 시켰다가 하지만 렌더링 때는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두고 렌더링을 하시면은 이렇게 렌더링 할 때만 제대로 그 오브젝트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뭐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해서 하고요. 체크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 투 사이드인데 이거는 그 뒷면까지 이제 렌더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거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특히 이제 유리라던가 이런 굴절, 그러니까 투명한 재질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좀 이제 마테리얼 쪽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라서 2교시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꺼놓고요. 그리고 뭐 렌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리드 프레임 윈도우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시퀀스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 프레임을, 오케이. 걸었을 때, 방금 전처럼 이제 지금 현재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 렌더링 했을 때는 이렇게 뷰포트가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제 뭐 이것조차도 좀 메모리를 조금 먹기 때문에 이 메모리조차 아깝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끄시고 렌더링 걸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만 나오게 됩니다. 렌더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뷰포트 창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프로그레스 바로 현재 어디까지 렌더링이 됐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렌더링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체크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라든 메모리라도 조금 이제 좀 덜 먹게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이제 뒤쪽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확인해야 될 포스 와이어프레임까지만 해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체크는 해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 커먼에서 싱글로 바꿔주고 세이브 파일을 꺼버리고 렌더로 해서 이제 포스 와이어프레임을 킨 상태에서 F9번을 누르면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알파 값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을 따로 렌더링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주로 이 방법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브레이크다운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쳐보시면은 오브젝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을 따로 이제 먹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와이어프레임만 따로 렌더링을 해서 위쪽에 이제 덮어 씌워서 뭐 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소스에서 사용할 때는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펙트를 제작할 경우가 있잖아요. 뭐 렌더링 이미지를. 그럴 때 이제 포스 와이어프레임을 키고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와이어 티크니스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뭐 4까지 올려서 렌더링을 거시면요, 이렇게 두껍게 와이어프레임이 표현이 되고요. 얇게 하고 싶으시면은 수치를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얇게 나왔죠? 이러실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안티얼리싱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와이어프레임 끄고, 자, 렌더링을 한 번 더 하신 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안티알리싱을 이제 끄고 렌더링을 걸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계단 현상이 심하게 나죠? 이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체크 넣어주는 게 여기 안티얼리싱인데, 체크를 넣으시고, 다시 렌더링 걸면은 그 계단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계단 현상을 없애는 필터들을 이제 주로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리어만 써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 사용하면 뭐 비디오 정도일까요? 비디오 정도? 비디오면은 조금 더 블러를 먹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안티얼러싱이 없어지지만, 끝부분이 이제 블러가 먹은 것처럼 좀 뿌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프트엔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 걸면은 좀 뿌옇게 되죠. 에리어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끝에 부분의 처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 주로 에리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에리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잠깐 지금 9시 3분이니까요 잠깐 한 10분 쉬고, 그 뒤에 이제 뒤쪽부터는 이제 뭐 마테리얼까지 집어넣어서 렌더링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